삑! 경보음이 새벽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찢어놓았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저의 심장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러시아 전투기 5대, 동북쪽에서 접근 중.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발트 3국이 마주한 현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투아니아 육군 제오포병 여단장 유스티나스 발카우스카스 대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6시도 되기 전 그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할아버지가 보여주시던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40년 여름, 구소련 붉은 군대 탱크가 빌뉴스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 국기가 찢어져 바람에 나부끼던 그날의 기록이었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급히 작전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그 흑백 사진 속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참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리듯 우리 영공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정보참모의 보고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이 이달 들어 7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낡은 소련제 견인포 24문과 몇 대의 구식 대공미사일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들로 마하 2로 날아다니는 현대식 전투기를 상대한다는 것은 돌팔매로 제트기에 맞선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동시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급보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같은 패턴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었죠. 먼저 심리전으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는 국지전과 전쟁으로 땅을 빼앗는 전형적인 러시아 전략이었습니다. 발트 3국은 지정학적으로 거의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쪽으로는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기지가, 동쪽으로는 벨라루스의 칠러 정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고 남쪽 폴란드만이 유일한 자유국가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러시아는 주변국을 고립시킨 후 일거에 무력으로 제압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오히려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노란 배낭을 맨 아이 하나가 친구와 장난치며 깔깔거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의 지하철역에서 공습을 피해 떨고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화물열차에 실려가거나 우크라이나 아이들처럼 방공으로 피하는 일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다짐이 솟구쳤습니다. 오후 2시쯤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령, 내일부터 나토 합동참모회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방안을 논의해야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방의 지원이 있어도 결국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민의 몫이라는 것을요. 과연 외부의 지원만으로 우리가 진정 자주독립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책상에 앉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탈린까지 이어지는 좁은 통로, 일명 수알키 갭이 봉쇄되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스티나스야,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지켜낼 힘이 있어야 한다. 아침 7시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라트비아 영공이었습니다. 우리 세 나라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한 나라가 위협받으면 모든 나라가 위험해지는 구조였죠. 그때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보여준 자주포 영상이었습니다. K9이라는 이름의 그 무기는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55초 만에 진지를 완전히 바꾸는 기동력 40km에 달하는 사거리, 분당 6발의 연사 능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증명되었듯이 현대전에서는 발견되면 곧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사격 후 즉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였죠. 혹시 이것이 답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들고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강태준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의 첫마디는 마치 운명의 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빌뉴스 기차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령과의 통화에서 그가 이미 유럽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차역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49년 3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 병사들이 우리 집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당시 22살이었던 할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아버지를 품에 안고 가축 운반차에 실려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베리아 동부의 얼어붙은 땅이었죠. 그 화물열차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단지 벽면에 뚫린 철창 몇 개가 전부였고 바깥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져도 난방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울면 안 된다고, 소리가 새어나가면 병사들이 총을 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고 견뎌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15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감이 사람들을 하나씩 앗아갔거든요. 할머니가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온 곳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저 폐허만 남은 마을이었죠. 기차역 승강장을 걸어가며 저는 그 옛날 화물열차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철제 바퀴가 레일을 굴러가는 소리, 차량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찬바람, 그리고 고향을 등지며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달려가야 했던 사람들의 심정을요. 그들에게 그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10%가 강제 이주되었고 라트비아 역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베리아 핵열차에 실려갔습니다. 발트 3국 전체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중 7만 5천 명 이상이 굴라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이 그런 열차를 타서는 안 된다고, 그러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았지만 군인이 된 후에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직접적인 무력 침공 대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거죠. 마치 그 옛날 화물열차에 사람들을 태우기 전에 먼저 공포감부터 심어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차역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들도 언젠가 강제로 어딘가로 떠나야 할 날이 올까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강태준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며 그가 건넨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그 잊을 수 없는 열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강태준 대령과의 만남 이틀 후 빌뉴스 국방부 제3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실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검은 서류 가방에서 나올 내용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탈린의 마르쿠스 차관과 리가의 아이바르스 준장의 얼굴에는 똑같은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달간 계속된 러시아의 도발에 지쳐 있었거든요. 강 대령은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발트 3국의 군사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사거리가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원 안에 우리 세 나라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보였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러시아군의 군사 동향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는데 서부 군광구에 배치된 전력이 평시의 3배로 증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강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고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남은 경험을 나누러 왔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한국도 1950년 6월 25일 느닷없는 침공으로 나라가 폐허가 된 경험이 있다면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드디어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강 대령은 이 무기가 어떻게 약소국의 생존 전략을 바꿀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갔습니다. 기존의 견인포는 적의 포병 사격에 속수무책이지만 K9은 사격 후 1분 이내에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네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지난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드론과 포병의 협업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분석 자료였거든요. 현대전에서는 발견되면 곧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기동성이야말로 생존의 핵심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60km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칼리닝그라드 기지의 일부 시설까지도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왔습니다. 강 대령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포괄적 방위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 장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만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쿠스 차관이 화면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라트비아의 아이바르스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발트 3국이 진정한 독립국으로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역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막연하게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거든요. 강태준 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2주일 후 저는 라트비아 북부의 아드라지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입김이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고 발밑에 눈은 밟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곳은 발트 3국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을 자랑하는 곳으로 진정한 무기의 성능을 시험하기에는 더없이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반짝이는 회색 차체의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비교 대상인 러시아제 ES-35 코알리치아 SV-5의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무기 모두 각각의 나라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지만 곧 벌어질 시험은 그 진가를 가려낼 냉혹한 심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동 테스트였죠. 라트비아 포병대의 야니스 중위가 K9의 조종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한 번에 걸렸고 디젤 엔진의 낮은 울림소리가 새벽 정적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정확히 30초 후 포탑이 목표를 향해 돌아갔고 첫 포탄이 목표 지점 근처에 정확히 착탄했습니다. 반대편 훈련장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신 러시아제 ES-35 모의포대의 엔진은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유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시동이 걸렸고 예열 과정과 위치 보정 때문에 첫 포탄이 발사되기까지는 거의 4분이 걸렸습니다. 첫 포탄의 명중률도 K9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오전 8시 두 번째 시험은 연속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K9은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유지하며 총 18발을 발사했습니다.
자동화된 탄약 이송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포신의 온도 관리 시스템도 문제없이 기능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8발 모두 목표 지점 중심에서 안정적인 명중률을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ES-35 러시아 자주포 모의포대는 초기 몇 발은 괜찮았지만 연속 사격이 계속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포탄부터는 명중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포신 과열로 인한 정확도 저하가 심각해졌습니다. 15분 연속 사격 후에는 시스템 냉각을 위해 사격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오후에 실시된 기동성 테스트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대 포병 전술의 핵심인 사격 후 이탈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K9은 사격 완료 후 정확히 50초 만에 완전히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탐지 실패라는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식 전술에 맞춘 모의포대는 진지 이동에 3분 4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가상의 반격 포탄들이 원래 사격 진지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난 뒤였죠. 실전이었다면 러시아 모의포대는 움직이기도 전에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4시 마지막 테스트가 끝난 후 결과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의 알베르츠 준장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155 구경의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 능력에서는 세대 차이가 난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K9의 신뢰성은 북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참관단으로 온 마티 대령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미래 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결합될 경우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ES-35 러시아제 최신 자주포는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기라고 혹평했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 발트 3국의 미래를 엿본 것 같았거든요.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최첨단 기술을 통해 큰 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K9의 운용 철학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타격으로 적의 의지를 꺾는다는 개념 말입니다. 이는 우리 발트 3국의 지정학적 현실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략이었죠. 아드라지 훈련장에서의 시험이 끝난 지 사흘 후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탈린에서 열리는 발트 3국 합동 군사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K9 자주포가 보여준 그 놀라운 속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 침울하기만 했던 고위 장성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거든요. 에스토니아 국방참모총장 마르틴 햄 대장이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50초.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햄 대장은 화면에 전술 지도를 띄웠습니다. 수알키 갭에서 탈린까지 이어지는 좁은 회랑, 그 곳곳에 표시된 가상의 K9 포대 위치들이 보였습니다. 각 포대마다 붉은 원과 파란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붉은 원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 탐지 범위를, 파란 원은 K9의 기동 반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포병 교리에서는 적의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격 후 최소 3분에서 6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K9은 50초 만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사라집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어떤 대포병 시스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칼리쉐 준장이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주 아드라지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K9이 첫 번째 사격을 완료하는 순간부터 시계를 재기 시작했는데 포탑이 중립 위치로 돌아가는데 10초, 주행을 시작하는데 15초, 새로운 진지에 도착해서 다시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데 30초, 총 50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동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칼리쉐 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생존율은 첫 사격 후 진지 이동 속도에 직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는 아군 포탄의 궤적을 역추적해서 발사, 위치를 파악하는데 평균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그 다음 적의 반격 포탄이 원래 사격 위치에 도달하는데
추가로 1분에서 2분이 필요하죠. 즉, 우리에게는 최대 5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견인포나 구식 자주포는 이 시간 안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K9은 1분도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온 알기르다스 부트케비치우스 대령이 더욱 놀라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K9의 이런 기동성이 우리 발트 3국의 지정학적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토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9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한 번 사격 후 1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적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동안 절망적으로만 느껴졌던 우리의 군사적 현실이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부트케비치우스 대령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속도는 곧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곧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상대로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햄 대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K9이 보여준 속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주국방의 희망을 줬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탈린의 야경이 평소보다 밝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시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죠. 50초라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탈린 회의에서 한 달 후 저는 폴란드 북부의 오르지시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아이언 울프 2024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죠. 이번 훈련에는 19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했고 그 중심에는 우리 발트 3국의 새로운 희망인 K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설치된 관측소에는 나토 각국의 고위 장성들과 무기체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의 제임스 해커 대장, 독일 연방군의 알프레드 마우어 준장, 프랑스군의 피에르 듀폰 대령 등 쟁쟁한 인물들이 모두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K9이 서 있는 곳이었죠. 훈련 시나리오는 단순했지만 가혹했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수알키 갭을 봉쇄하려 한다는 상황에서 발트 포병대가 25km 떨어진 적 기갑부대를 신속히 무력화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은 5분.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어지는 황금 시간이었죠. 오전 10시 정각, 훈련 시작 신호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K9의 엔진이 울리는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퍼졌고 포탑이 목표를 향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측소의 전자시계는 무정하게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된 것은 시작 신호로부터 정확히 42초 후였습니다. 포구에서 나온 화염과 연기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25km 떨어진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명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K9은 첫 포탄 발사 후 즉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분 15초 후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동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을 연달아 퍼부었습니다. 관측소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해커 대장이 옆에 있던 참모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독일의 마우어 준장은 쌍안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확히 4분 40초 후 마지막 포탄이 목표를 강타했습니다. 연기가 거친 훈련장에는 완전히 파괴된 가상 적군 진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K9은 단독으로 그것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적 기갑 대대급 목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심판단장인 노르웨이군의 페르 에베르트 대령이 결과를 발표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표 무력화 완료 시간 4분 40초, 명중률 100%, 아군 피해 없음. 그 순간 관측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군 유럽사령부의 해커 대장이 옆 사람에게 속삭인 말이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속도, 정확도, 생존성. 이건 다른 차원의 무기다. 훈련이 끝난 후 브리핑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일의 마우어 준장은 자국의 PGH-2000과 직접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PGH-2000이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면 최소 10분은 걸릴 것이고
그것도 적의 반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듀폰 대령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자주포도 K9이 보여준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갖추지는 못했다면서 이는 포병 전술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해커 대장 말이었습니다. 그는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발견 즉시 파괴되는 현대 전장에서 K9의 유령 같은 기동성은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강태준 대령과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K9이 보여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의지와 훈련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은 K9의 성능만이 아니라 발트 3국이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이 끝난 지 한 달 후 빌뉴스 작전 상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울려 퍼지던 경보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는 참모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 대신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횟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칼리닝그라드 기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 중 상당수가 내륙으로 철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사진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변화였죠. 마치 호랑이가 발톱을 살짝 감춘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탈린 상공에서 한 주에 서너 번씩 목격되던 투-95 전략 폭격기의 출현 빈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리가 앞바다에서 벌어지던 러시아 해군의 도발적 훈련도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나토 훈련에서 K9이 보여준 압도적 성능이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적진지 초토화 완료 시간 4분 40초의 기적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러시아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K9의 기동성이 기존 방어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발트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계산법도 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빌뉴스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만 들려도 불안해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평온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빌뉴스 대성당 광장을 걸으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장 한편에 전시된 K9 자주포 옆에서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배낭을 맨 아이들이 거대한 포신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안전해.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이 광장에서는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K9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위로는 민간 항공기만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시베리아행 화물열차, 강태준 대령과의 첫 만남, 라트비아 훈련장에서의 혹독한 시험, 그리고 나토 합동훈련에서의 압승까지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조용한 하늘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일과 마감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음.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참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잦아든 지 2달 후 빌뉴스의 한 전통 레스토랑에서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대령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발트 3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빌뉴스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리스 강 위로 반사되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게디미나스 성탑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발트 3국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에스토니아 국방차관 마르쿠스 퀼바스가 첫 번째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킬 용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트비아의 알베르츠 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지정학적 절망감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었다면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강 대령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태준 대령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의지가 오늘의 K9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말이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빌뉴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강 대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거든요.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이 70% 감소했고 국민들의 안보 신뢰도가 2배로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입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저는 강 대령과 함께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찬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난간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K9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가 얻은 것은 무기가 아니라 자신감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K9이 가져다준 안정감은 우리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뉴스 공항에서 강 대령을 배웅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발트 3국은 더 이상 역사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발트의 하늘은 여전히 겨울빛이었지만 이제 그 위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건한 연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둥 소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진정한 방패입니다.